새벽 4시, 저는 며느리 수진이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통장 거래 내역서가 들려 있었어요. 5개월간 900만 원. 그것도 모자라 오늘 또 500만 원을 친정에 보내겠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최영순이 며느리한테 등골 빠진다고 수군댑니다. 제가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을 서울 판자촌으로 다 보낸다고요. 하지만 제가 정말 화가 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 그 아이가 매달 친정에 보내는 돈이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라는 걸 저는 느끼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육감이라고 할까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이 넓은 논밭 일구며 아들 하나 키워냈어요.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농기계까지 사줬습니다. 그런데 왜 며느리 앞에서만 제가 악한 시어머니가 되어야 합니까? 그날 밤 저는 며느리의 방에서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이것은 30년을 혼자 살아온 한 여자가 며느리의 터진 손을 보고서야 깨닫게 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전라도 시골에서 5,000평 논밭을 일구며 살아온 최영순입니다. 농협에서 통장을 받아든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잔액 48,000원. 분명히 지난달에 생활비로 200만 원을 넣어줬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는 거래 내역을 한 줄 한 줄 따라 내려갔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3월 15일 타행이체 50만 원, 3월 28일 타행이체 200만 원, 4월 10일 타행이체 50만 원, 4월 20일 타행이체 80만 원, 5개월간 900만 원. 전부 서울로 송금됐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배신감, 30년 전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을 때 그 기분이랄까요. 수진아,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며느리가 놀란 얼굴로 나왔어요. 앞치마에 밀가루가 묻어 있었죠. 언제나처럼 묵묵히 살림을 하는 모습.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이거 설명 좀 해봐라. 통장을 내밀자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친정에 보냈어요. 친정.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도 친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집 온 그날부터 단 한 번도 친정에 손 벌린 적 없습니다. 아니, 손 벌릴 수도 없었죠. 친정도 가난했으니까요. 시집살이 힘들어도 꾹 참고 남편 사업 실패에도 혼자 견뎠어요. 그게 여자의 인생이라고 배웠으니까요. 매달 50만 원씩, 한 번에 200만 원을. 오빠 대학 등록금이요. 오빠가 공대 다녀요. 그리고 동생 지혜 고등학교 학비도. 오빠 대학 등록금, 동생 학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죠. 제 아들도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마련하느라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장 담가서 팔고 고추 농사 지어서 팔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한 학기 한 학기 보냈어요. 수진아, 우리도 빚 갚으면서 살아. 농기계 할부금 밀려있고 비료값도 외상이야. 그런데 너는 친정에만 돈을 퍼붓고 있었단 말이니?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죠. 제가 큰딸이라서요. 큰딸.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 한편이 아렸습니다.
저도 큰딸이었으니까요. 친정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일찍 시집 왔죠. 그래서 더 화가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책임. 그럼 이 집에 대한 책임은? 미소 학원비 2달째 못 냈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들 준혁이가 퇴근해서 돌아온 거예요. 피곤한 얼굴로 들어서더니 우리 둘의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챘나 봅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통장을 던지듯 내밀었어요. 아들은 거래 내역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이렇게까지. 그날 저녁, 저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가슴 속에 뭔가 커다란 돌덩이가 들어앉은 것 같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며느리를 잘못 봤나? 아니면 제가 너무 박하게 군 걸까? 아니에요. 저는 정당합니다. 시집 온 며느리가 친정에 900만 원을 보낸다. 그것도 시어머니 몰래?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영순이, 너 며느리한테 잘해줘야 도망 안 가. 계산대 앞에서 박 씨 아주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 옆 마을 최신의 며느리 있잖아. 서울서 시집 온 애. 그 집도 가난한 집 딸이었는데 3년 만에 집 나갔다며. 친정에 돈 못 보내준다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물건을 들고 나왔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우리 수진이도? 마을 정자를 지나가는데 할아버지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야, 저기 최영순이 온다. 조용히 해. 며느리한테 등골 빠진다는 그지. 쯧쯧 가난한 집 며느리 들이면 그래. 친정에 돈 엄청 보낸다더라.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지나쳤습니다. 30년을 이 동네에서 살았어요. 남편 잃고 혼자 아들 키운다고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는지 아십니까? 과분의 집 일하고 수군대는 소리 들으면서도 꿋꿋이 살아왔어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농사지었는지. 그런데 이제 또 며느리한테 등골 빠지는 시어머니라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급하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미안해. 이번엔 못 보내. 시어머니가 알아버렸어. 응,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며느리는 아직도 친정에 돈을 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죠. 전화를 끄는 수진이가 나오다가 저와 마주쳤어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얼어붙었죠. 어머니, 수진아,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제 친정에 돈 보내지 마. 알았지? 어머니 그게. 그때 또다시 수진이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엄마라고 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힐끔 보더니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응. 그게. 엄마 많이 아파? 병원은 갔어. 수진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전화를 끊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엄마가 입원했어요. 당뇨 합병증이래요. 수술해야 한대요. 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수술비가 얼마? 500만 원이요. 뭐라고?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5개월간 900만 원 보냈는데 또 500만 원? 수진아, 우리가 은행이니? 돈 찍어내는 기계야?
어머니 제발요. 엄마 죽을 수도 있어요. 너희 친정은 자식이 너 하나뿐이야? 오빠도 있다며? 동생도 있고. 하지만 오빠는 대학생이고 지혜는 고등학생이에요. 저만 돈을 버는데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너 친정에 뭔가 더 숨기는 거 있지? 엄마 병원비만 보내는 게 아니지? 수진이는 눈을 피했습니다. 역시 뭔가 있어요. 말해. 도대체 뭐가 더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엄마 수술비예요. 그때 준혁이가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상황을 듣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장모님이 아프시면 준혁아, 저는 아들에게 소리쳤어요. 너는 수진이 편만 들 거야? 이 집 살림이 어떤지 너도 알잖아. 알아요, 엄마. 하지만은 무슨. 우리도 빚 갚느라 허리가 휘는데 남의 집 어른 병원비까지 대야 해? 수진이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쾅 하고 문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며느리의 눈물, 아들의 난처한 표정, 모든 게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새벽 2시쯤 됐을까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수진이 방 앞을 지나갔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낮은 울음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돈 못 보내요. 시어머니가 너무 화나셨어요. 나도 힘들어요, 엄마. 수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빠한테 말해봐요. 아빠 허리는 좀 나아지셨어요? 아빠 허리? 저는 그 순간 멈칫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진이와 저는 서로 말을 섞지 않았어요. 밥상을 차려놓아도 따로 먹고 마주치면 눈을 피했죠. 손녀 미소가 할머니, 엄마랑 싸웠어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네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영순이, 며느리 괜찮나? 동네 사람들이 자꾸 수군대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며느리가 집 나갈 거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도망간다고들 하더라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수진이가 집을 나갈까요? 30년 전 제 친구 하나가 며느리 문제로 고생하다가 결국 이혼당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장님이 가신 후 저는 수진이 방 앞을 지나가다 또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낮 시간인데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시어머니는 화나셨고 오빠는 등록금 걱정하고 지혜는 학원비 달라고 하고. 엄마 수술은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며느리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수진이도 힘들었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수진이 친정 형편이 어떠니? 아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장인어른이 3년 전에 허리 다치셨어요. 건설 현장에서 떨어지셔서 디스크가 심하게 왔대요. 수술비가 없어서 진통제로 버티신다는데 뭐라고? 장모님도 당뇨가 있으셔서 약값이 많이 들고요. 수진이 오빠는 대학생이고 동생은 고3이고 사실상 수진이가 집안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수진이가 말하지 말래요. 시댁에 부담 주기 싫다고. 엄마, 수진이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취직했어요. 학비 대느라
그렇게 10년을 일했어요. 저랑 결혼하고 나서도 친정 보내는 돈 보태려고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했었어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 그때 수진이가 친구 일 도와준다고 밤에 나간 게 아르바이트였단 말이야. 준여가 왜 그걸 진작 말하지 않았어? 엄마가 들으려고 하셨어요. 수진이가 뭐라고 하면 엄마는 변명하지 마 이러셨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듣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30년 전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친정에 한 번도 기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살았던 그때, 혼자 농사 지으며 아들 키우고, 동네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았던 그 시절. 그때 누군가 제게 물었더라면 좋았을까? 영순아, 힘들지? 어떻게 버티고 있어? 라고. 하지만 아무도 물어주지 않았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고요. 여자는 참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수진이도 그렇게 참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일찍 일어나 논으로 나갔습니다. 모내기철이라 바쁜 시기였어요. 1시간쯤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논으로 걸어왔습니다. 수진이였어요. 어머니, 왜 나왔어?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수진이는 말없이 제 옆에 무릎을 꿇고 모를 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1시간 넘게 말없이 일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저는 문득 수진이의 손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수진이의 손. 그 손은 수진이의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어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터져서 피가 배어나왔고 오래된 상처 자국들이 가득했어요. 손톱 밑은 검게 변색되어 있었죠. 수진아,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왜 이래? 괜찮아요, 어머니. 농사일하면 다 이래요. 아니야. 이건 그냥 농사일로 생긴 손이 아니야. 저도 평생 농사를 지었어요. 제 손도 거칠고 굳은 살 투성이죠. 하지만 수진이 손은 달랐습니다. 더 험했어요. 더 아파 보였어요. 수진아, 솔직하게 말해봐. 너 공장에서 무슨 일 했어?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프레스 공장이요. 철판 찍는 일이요. 프레스 공장.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봤어요. 프레스 공장에서 손가락 잃는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위험한 곳에서 10년을 일했단 말인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네. 형제들 학비 벌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터진 손에서 한 여자의 인생이 느껴졌습니다. 가난한 집 큰딸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형제들 돌보고 부모님 대신 생계를 책임지고 결혼해서도 두 집안을 다 떠받치려고 애쓰는 여자. 마치 30년 전 제 모습 같았어요. 어머니, 저 사실은 수진이가 입을 열었어요. 아빠가 3년 전에 허리를 다치셨어요. 건설 현장에서 떨어지셨는데 수술비가 1천만 원 넘는다고 해서 포기하셨어요. 지금은 진통제 드시면서 버티세요. 엄마는 당뇨 있으셔서 약값이 한 달에 20만 원이에요. 근데 이번에 합병증이 와서 수술 안 하시면 정말 위험하대요. 오빠하고 동생은? 오빠는 공대 4학년이에요. 1년만 더 다니면 졸업인데 지금 자퇴하면 너무 아까워요. 지혜는 고3인데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 받을 수 있대요. 1년만 더 버티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년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버티는 거였어요. 수진이는 그렇게 살아온 거였습니다. 수진아,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어머니한테 부담드리기 싫었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바보같이. 저는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안아봤어요.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몰라서 미안했어. 어머니, 너도 힘들었겠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는 논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제 잣대로만 며느리를 판단했는지를. 저는 30년을 혼자 살아오면서 강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아무한테도 기대지 않고 혼자 힘으로 아들 키웠다고 자부했죠. 하지만 그게 제 약점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참고 견뎠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죠. 수진아, 엄마가 도와줄게. 수진이는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니, 너희 엄마 수술비 내가 도와줄게. 대신 앞으로는 솔직하게 말해. 알았지? 숨기지 말고. 어머니. 정말요?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앞으로는 한 달에 30만 원만 보내. 그리고 오빠 졸업하면 오빠가 스스로 해결하게 해. 너가 평생 책임질 수는 없어.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터진 손으로.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강한 것과 완고한 것은 다르다는 걸. 참는 것과 이해하는 것도 다르다는 걸. 수진이 어머니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저는 수진이더러 서울에 다녀오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사양하더니 제가 가야지. 내 엄마가 수술했는데 라고 하자 울면서 고마워했습니다. 수진이가 서울에 간 이틀 동안 저는 손녀 미소를 돌봤어요. 아이를 재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는 매일 이렇게 아이를 돌보고 시어머니 눈치 보고 집안일하고 친정 걱정까지 하면서 살았구나. 서울에 다녀온 수진이의 얼굴은 한결 밝았어요. 어머니, 엄마가 어머니한테 감사하대요.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나중에 몸 좀 나으시면 한번 모셔와. 내가 대접할게. 정말요? 어머니,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 저는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어요. 맛있네. 우리 수진이 요리 실력이 늘었어. 어머니가 맛있다고 하시니까 기뻐요. 손녀 미소가 제 무릎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손 다쳤어. 할머니가 약 발라줘. 그래, 할머니가 발라줄게. 저는 수진이의 손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여전히 터져 있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손은 두 집안을 이어주는 손이었어요. 힘들고 아프지만 사랑으로 버티는 손. 수진아, 이제부터 엄마가 이 손 지켜줄게. 어머니, 우리 함께 살자. 서로 의지하면서. 너도 엄마 집 떠나온 딸이고 나도 딸 키워본 엄마야. 우리 이제 진짜 모녀처럼 지내자.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며칠 후 저는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영순이 요즘 며느리랑 사이가 좋아 보이더라. 박씨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며느리 정말 잘 만났어요. 착하고 부지런하고. 그래? 근데 친정에 돈 많이 보낸다며? 그건 사정이 있었어요. 이제는 다 해결됐고요. 우리 수진이는 효녀예요. 친정도 챙기고 시댁도 챙기고. 마을 정자를 지나가는데 할아버지들이 또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야, 최영순이네 며느리 참 대단하더라. 논일도 잘하고. 그러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농사일 안 하려고 하는데 기특한 애야. 저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며느리 자랑을 들으니 제가 다 기분이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어요. 제 마음도 이제 저 하늘처럼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혼자 살면서 제 마음에 쌓인 응어리들, 남편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분노, 가난에 대한 한맺힘, 그 모든 것들이 며느리의 터진 손을 보면서 녹아내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줄 게 있어. 저는 서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30년 동안 모은 제 비상금이었습니다. 이거, 엄마 이름으로 적금 들은 거야. 만기 되면 3천만 원 될 거야.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 오빠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 쓰라고. 그리고 친정 아버지 허리 수술도 하시고. 어머니,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못 받아요. 받아. 이제 우린 가족이잖아. 너희 가족도 내 가족이야. 수진이는 엉엉 울었습니다. 저도 따라 울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30년의 서러움과 새로운 시작의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그 달은 전라도 논밭도 비추고 서울 달동네도 비췄을 거예요. 서로 다른 곳에서 자랐지만 이제는 한 가족이 된 우리처럼. 저는 며느리의 터진 손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이 손은 제게 가르쳐 줬습니다.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혼자 견디는 것이 강한 게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일어서는 것이 진짜 강함이더라고요. 수진아, 네, 어머니. 고마워. 엄마한테 와줘서.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그날 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며느리의 고른 숨소리가 옆방에서 들려왔어요. 아들의 코 고는 소리도 들렸고요. 손녀가 잠꼬대로 할머니 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참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 그게 가족이구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수진이 오빠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으로 저한테 꽃다발을 사왔더군요. 사돈 어른 감사합니다. 사돈 어른 덕분에 졸업했어요. 동생 지혜는 장학금을 받고 좋은 대학에 입학했어요. 방학 때마다 우리 집에 와서 논의를 도와줍니다. 수진이 아버지는 제가 보탠 돈으로 허리 수술을 받으셨어요. 이제는 걷는 것도 훨씬 나아지셨답니다. 수진이 어머니는 당뇨 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지난달에 저희 집에 오셔서 일주일 계셨는데 두 집안 엄마들이 마당에 앉아서 얘기 나누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해요. 최영순이 참 복 받았네. 며느리 하나 잘 만나서.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맞아요. 제가 복 받았어요. 좋은 며느리 만나서. 그리고 혼자 속으로 덧붙입니다. 며느리 덕분에 제가 사람 됐어요. 제대로 된 사람으로. 며느리의 터진 손, 그 손이 저를 바꿨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살아오며 굳어버린 제 마음을 열어줬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치유해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진짜 어른이란 혼자 강한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오늘도 며느리와 함께 논에 나갑니다. 나란히 서서 모를 심으며 저는 행복합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